한때 번창했던 중화요리점 정가네의 간판이 내려지던 날, 정규동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2살의 그는 이제 중화요리집, 분식집, 해장국집까지 총 3개의 식당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아내 한말순과 함께 맞잡은 손으로 일군 가게들은 새아들 성재, 성우, 성민을 모두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으로 각자의 자리를 찾은 아들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동네의 작은 식당들은 하나둘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규동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온 가족이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말순이 복통을 호소했던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말기 간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에 규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출장 중이라서요.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주도 가야 해서.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기가. 죄송합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는 건 규동 혼자였습니다. 말순의 마른 손을 잡고 있으면 그녀는 가끔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애들 잘 지내나요? 그럴 때마다 규동은 그럼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규동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들들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빈소에서도 새 아들은 얼굴만 비추고 바쁘다며 자리를 떴어요. 납골당에 말순의 유골함을 넣으며 규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너무 애들만 위해 살았나?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규동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 성재가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미소로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성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 동네 공시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지? 혹시 계획 있으세요? 규동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어요. 아직은 생각 없다.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구나. 그날 저녁 둘째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요즘 국가 지원 괜찮다던데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규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성민이 찾아온 날 자신의 통장을 놓아둔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성민은 무언가를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휴대폰 알림이 울리는 소리에 형, 아버지. 예금은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메시지를 실수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성민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치매 같은 거 증상 있으세요? 요즘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규동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난 뒤 홀로 남은 규동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이렇게 키운 게 맞았을까? 다음 날부터 규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끔은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성재가 집에 왔을 때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 달 후 아들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규동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머리가 좀 이상하대. 치매라나. 세 아들의 눈빛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늘 규동이 아닌 집안 곳곳에 값어치를 재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규동은 일부러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세 아들이 부엌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이 집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럼 나는 예금 계좌를 맡을게. 막내는 임대 보증금 어때?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위임장이라도 받아두는 게. 규동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첫 번째 식당을 열었을 때 말순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새아들이 식당 앞에서 장난치던 모습, 대학 졸업식. 한 장 한 장 넘기며 규동의 눈에서는 쓸쓸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규동은 중얼거렸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식당 운영 시절 쓰던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 후 새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끼리 상의해봤는데요. 앞으로 아버지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 규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식당에서 장사를 할 때처럼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그래, 얘기해보자. 거실 테이블에는 새아들이 준비해온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회계 회의라도 하듯 그들은 번갈아가며 설명했어요. 부동산은 큰아들인 제가 관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가 부동산 쪽 지인도 많고 예금은 분산 투자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금융권에 있으니까 관리해 드릴게요. 임대료 수입은 제가 맡아서 매달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규동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에서는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이 더 크게 느껴졌죠. 1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규동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나도 생각해 본 게 있다. 규동이 내민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은 선택이 아니지만 남길 건 선택할 수 있다. 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규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규동의 방에서는 오랜 시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사진들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기록들,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들, 그리고 지역 신문에 실렸던 작은 기사들까지. 말순아,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것이 뭘까? 규동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규동은 매일 밤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며 오래된 장부처럼 꼼꼼하게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밤이 되면 그의 방에서는 끊임없이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규동은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변호사가 떠난 후 그는 서랍에서 3개의 봉투를 꺼내 각각 성재, 성우, 성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봉투에는 유원장이라고 썼어요. 저녁이 되자 규동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중화요리점을 열었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 새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규동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4번째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재산이었는데.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규동은 오래된 거래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외상으로 밥을 먹고 나중에 갚으러 온 대학생들. 돈이 없어 울던 할머니에게 공짜로 준 국수, 가난한 아이들에게 몰래 더 많이 담아준 짜장면. 모든 기억이 그 장부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규동은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나는 평생 장사를 하며 배웠다. 음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다. 편지를 마무리하고 규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2달 후 규동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은 새아들은 뒤늦게 도착했지만 이미 그는 고요히 눈을 감은 후였어요. 장례식 날 변호사가 찾아와 유언장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새 형제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새아들에게는 각각 3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집과 나머지 재산은요? 변호사는 차분히 계속했어요. 나머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말순 어머니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이 재단은 결손가정, 편모가정,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식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 따뜻함 하나라도 남기기를 바라며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나를 닮은 누군가를 위해 남깁니다. 정규동.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규동과 말순 그리고 어린 새아들이 첫 번째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었다. 새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3개의 봉투를 각각 건넸어요.
이것은 각자에게 남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청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 식당에서 장난치던 사진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청재야,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행복이 내 인생 최고의 재산이었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규동의 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던 대학생들, 형편이 어려울 때 말없이 도와줬던 이웃들, 과거 식당 직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규동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매일 무료로 주셨던 그 짜장면이 없었다면, 정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도 문 닫을 뻔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월세를 미루게 해주시고, 세 아들은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청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던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빈소 한켠에는 규동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밥값은 미리 받는 게 아니다.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는 평생의 빚이 되기도 하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 세 형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청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몰랐던 거지. 청우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 청재는 아버지의 오래된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외상값을 갚으러 온 사람들,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은 이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이야기까지. 그날 밤 셋은 아버지의 빈집에 함께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함께 말순 어머니 장학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계산서를 우리도 함께 갚아야 할 것 같아. 빈소에 걸렸던 글귀처럼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는 평생의 빚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때로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